이방인이 남긴 물음들. 까미. 1. 우리는 왜 메르소를 끝내 용서하지 못하는가? 메르소의 행동은 소설의 첫머리부터 독자의 정서와 어긋난다. 그 어긋남은 크고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지만 누적되는 불일치에서 만들어진다. 어머니가 별세한 직후 메르소는 연인과 함께 바다로 간다. 수영을 하고 웃고 그날 밤을 함께 보낸다. 그리고 다음 날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간다. 이 장면에서 독자는 이미 멈칫한다. 슬퍼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아직 슬퍼야 할 때에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태도가 불편하다. 장례식장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메르소는 울지 않는다. 대신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신다. 더위와 피로를 느낀다. 이 행동들은 잔인하지 않다. 누군가를 해치지도 않는다. 담배를 피우든가 커피를 마시든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메르소의 행동은 사회가 암묵적으로 정해둔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속한다. 문제는 그가 슬픔을 느꼈는지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그가 슬픔을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상을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슬픔을 지속하기를 요구한다. 그 기간 동안은 웃지 않기를, 즐거움을 보류하기를, 슬픔을 눈에 보이게 증명하기를 기대한다. 메르소는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슬픔을 부정하지도 설명하지도 않는다. 다만 슬픔을 의례로 끌고 가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독자의 정서를 가장 거슬리게 만든다. 우리는 여기서 묻게 된다. 이 사람은 정말 비정한가?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감정의 규칙이 너무 엄격한 것인가? 이방인의 첫 불편함은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질문은 끝까지 해소되지 않은 채 소설 전체를 따라간다. 2. 울지 않았다는 사실은 죄가 될 수 있는가? 이방인 이야기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프랑스 식민지 시기의 알제리에서 프랑스계 정착민 메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고 이후 우발적인 살인사건 뒤 행위보다 태도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 이 소설의 무대는 프랑스가 아니라 알제리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메르소는 끝내 울지 않는다. 이 사실은 소설에서 단 한 번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다. 재판정에 들어서면 이 장면은 반복해서 호출된다. 살인보다 먼저 언급되고 살인보다 길게 설명된다. 마치 이미 그 순간에 판결이 내려졌다는 듯이. 중요한 것은 그가 울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그가 울어야 할 상황에서 울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회는 특정 순간에 특정 감정을 요구한다. 장례식은 그 대표적인 장면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상주는 곡을 하는 것이 사회 규범이었다. 과거의 기준으로는 이 사회도 다를 것이 없었다. 여기서 울음은 개인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신호가 된다. 나는 지금 이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나는 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메르소는 이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그는 침묵하고 관찰하고 자신의 신체 상태만을 인식한다. 더위, 피로, 빛. 그의 감각은 외부로 향해 있고 내면의 감정은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게 된다. 이 사람은 정말 슬퍼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슬픔을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겪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법정은 이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는다. 대신 더 쉬운 결론을 택한다. 울지 않았다는 사실은 곧 마음이 없다는 증거가 된다. 감정의 부재는 인간성의 결함으로 번역된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도덕적 결함인가? 혹은 우리는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 하나만을 정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방인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 남긴다. 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한 인간은 이미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지점에서 독자는 처음으로 깨닫게 된다. 이 재판은 살인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메르소와 달리 햄릿은 지나치게 슬픔을 표시한다. 그의 길고 과도한 애도는 단순한 슬픔으로만 읽히지 않는다.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검은 옷을 벗지 않고 슬픔을 끝내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무 오래 슬퍼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정신분석학적 해석에 따르면 이 과도한 애도는 아버지의 죽음 그 자체보다 어머니 거트루드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연결되기도 한다. 햄릿은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소유욕과 애정을 품고 있으며 그 욕망을 실현해버린 숙부 클로디어스에게 강한 적개심을 느낀다. 그러나 이 감정은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기에 슬픔이라는 이름 아래 길게 유지된다. 즉, 햄릿의 애도는 순수한 슬픔이라기보다 분노와 욕망, 죄책감이 겹쳐진 하나의 가면처럼 작동한다. 반대로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주인공이 죽자 주변 인물들은 모두 예의 바른 애도를 보인다. 슬퍼하는 말들을 하고 고개를 숙이며 장례의 형식을 충실히 따른다. 그러나 그 슬픔은 대부분 진심이라기보다 사회적 예절에 가깝다. 오히려 진짜로 슬퍼하는 사람은 하인 게라심 한 명뿐이다. 그는 연기를 하지 않고 체명을 계산하지 않으며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작품에서 문제는 슬픔의 부재가 아니라 슬픔의 위선이다. 이 두 경우를 나란히 놓아보면 슬픔은 언제나 자유로운 감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햄릿은 슬픔을 너무 오래 유지했고 이반 일리치의 주변 사람들은 슬픔을 연기했다. 그리고 메르소는 이 모든 것을 아예 하지 않은 인물이다. 참, 모든 행위는 설명 가능한 이유를 가져야 하는가? 메르소는 살인을 저지른다. 그리고 곧바로 이유를 묻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왜 그를 쐈는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 질문들은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 우리는 어떤 행위든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살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메르소의 대답은 이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다. 태양 때문에. 이 말은 불충분하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까미는 이 이유를 수정하지 않는다. 심리학적 동기로 보완하지도 않고 분노나 증오로 설명하지도 않는다. 메르소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한다. 눈부신 빛, 땀, 총구의 반짝임, 그리고 방아쇠를 당긴 감각. 그의 설명은 감정이 아니라 감각에 머문다. 의도보다
조건이 먼저 등장한다. 여기서 질문이 바뀐다. 이것은 변명인가? 아니면 설명의 거부인가? 사회는 행위의 원인을 요구한다. 이유가 없으면 행위는 이해 불가능해지고 이해 불가능한 인간은 위험해진다. 그래서 태양 때문에라는 말은 무책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까미의 다른 글들에서 부조리는 개념으로 다뤄지지만 이방인에서는 한 인간의 말로 던져진다. 이 말 한마디로 메르소는 자신을 방어하지도 사회를 설득하지도 않는다. 그는 설명의 규칙 자체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대답은 재판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내버린다. 이 순간 메르소는 범죄자가 되는 동시에 설명 불가능한 인간이 된다. 그리고 설명 불가능한 인간은 언제나 가장 먼저 배제된다. 이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모든 행위는 반드시 설명 가능한 이유를 가져야 하는가? 혹은 우리는 이유를 말하지 않는 인간을 끝내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 4. 재판정에서 심판받은 것은 살인인가? 태도인가? 재판정에 들어서면 살인은 이미 사실로 확정되어 있다. 논쟁의 중심은 점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검사가 반복해서 꺼내는 것은 총을 쥔 손이 아니라 장례식장의 장면이다. 어머니의 관 앞에서 울지 않았다는 사실,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 다음날 연인과 바다로 갔다는 사실. 이 장면들은 범죄의 증거가 아니라 인물의 성격을 증명하는 자료처럼 사용된다. 법정은 묻는다. 이 사람은 어떤 인간인가?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인가? 공동체의 규칙을 이해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살인의 경위를 묻는 질문이 아니다. 살인 이전의 삶을 소환하는 질문이다. 그래서 이 재판은 사건을 밝히는 절차라기보다 인간됨을 가늠하는 무대처럼 보인다. 메르소는 이 질문들에 적절히 답하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으며 자신을 방어하려 들지도 않는다. 그의 침묵은 무성의로 읽히고 무책임으로 번역되며 끝내 위험한 태도로 규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그는 재판에서 침묵한 것이 아니다. 이미 판결이 끝난 무대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다. 살인은 그 판결을 공식화하는 계기였을 뿐이다. 판단의 감정은 장례식장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법정은 판결을 내리는 장소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판단을 언어로 정리하는 공간처럼 보인다. 이쯤에서 질문이 다시 생긴다. 이 재판에서 심판받은 것은 정말로 살인이었는가? 아니면 사회가 이해할 수 없는 태도, 설명되지 않는 인간의 방식이었는가? 이방인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다만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판단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5. 그때의 판사와 80년이 지난 오늘의 판사는 같은 판결을 내릴까? 이방인이 발표된 것은 1942년이다. 그로부터 8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세계는 많이 변했다. 정신의학은 발전했고 감정 표현의 방식도 다양해졌다. 우리는 더 이상 모두에게 같은 슬픔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그 시대였으니까 그런 판결이 나왔을 것이다. 지금이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오늘의 법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 중립적이고 더 객관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여전히 묻는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가?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는가? 이 사람은 사회의 규칙을 이해하는가? 질문의 형식은 달라졌지만 질문의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감정을 설명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태도를 해명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불안한 존재로 취급된다. 우리는 더 이상 울음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신 다른 것을 요구한다. 설명, 맥락, 이해 가능한 이야기. 메르소가 오늘 법정에 섰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요구받았을 것이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말해보라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설명해보라고.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판결은 정말 달라졌을까? 아니면 표현 방식만 바뀌었을 뿐 판단의 본질은 그대로일까? 이방인이 오늘에도 유효한 이유는 이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의 판사를 비판하기 쉽다. 그러나 이 소설은 그 비판을 우리에게 되돌려준다. 그때의 판사와 오늘의 판사는 정말 다른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같은 질문을 다른 언어로 반복하고 있을 뿐인가? 6.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이제 법정은 텅 비어 있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인도 물러난다. 남는 것은 한 질문뿐이다. 우리는 메르소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있다. 시대가 달랐다고 말할 수도 있다. 부조리라는 말로 사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설명 뒤에도 하나의 불편함은 남는다.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종종 관대해졌다고 말한다. 감정 표현은 개인의 자유라고 말한다. 울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어떤 선을 긋고 있지는 않은가? 이 상황에서 웃는 사람은 이상하다 든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하다 든가? 설명을 거부하는 사람은 위험해 보인다와 같은. 우리는 더 이상 울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이해 가능한 서사를 요구한다.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요구한다.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판단을 멈추지 않는다. 메르소가 오늘 우리 앞에 선다면 우리는 과연 판결을 유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그를 밀어내지 않을까? 이 질문은 메르소를 향해 던져진 것이 아니다. 판사의 자리에 앉은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이다. 이방인이 지금도 읽히는 이유는 이 소설이 답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에게 판결을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7. 열린 결말은 왜 이방인을 위대하게 만드는가? 이방인은 끝까지 답을 주지 않는다. 메르소는 구원받지 않고 사회는 변화하지 않으며 판결은 뒤집히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소설은 끝났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질문이 독자 속으로 이동하면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이방인의 가장 현대적인 성격이다. 까미는 메르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가 옳았는지 잘못했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대신 독자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도록 만든다. 그래서 이 소설의 결말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판단이 계시에 가깝다.
이런 열린 구조는 이후에 많은 현대 소설과 연극에서 중요한 형식이 된다. 결말이 의미를 고정하지 않고 해석의 책임을 독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이방인은 그 흐름의 가장 이른 지점에 서 있다. 노벨 문학상은 작품이 아니라 작가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그러나 까미를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작품은 여전히 이방인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이 소설이 한 시대의 사상을 설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바뀔 때마다 다시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40년대에는 비인간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후에는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오늘날에는 판단하고 배제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로 일꾼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의 의문이 남아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인정하는가? 이방인이 위대한 이유는 이 질문을 끝내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독자가 그 질문을 계속 들고 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읽을 때마다 달라지고 판결은 매번 새로 내려진다. 까미는 답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질문은 시간이 흘러도 닳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이방인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형의 작품으로 남아있다. 이방인은 결말을 닫지 않는 소설들의 계보 안에 놓여있다. 카프카가 심판에서 이유 없는 재판을 남겼고 베케트가 고도를 기다리며 해서 끝나지 않는 기다림을 남겼다면 까미는 판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질문을 남겼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읽을 때마다 새롭게 시작된다. 결론은 책 안에 있지 않고 독자의 판단 속에서 매번 다시 만들어진다. 이방인의 위대함은 답을 남기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이 8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를 호출한다는 데 있다. 이상 바가본도의 지구촌 문학기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